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알기 쉬운 보험으로 인생 설계를 도와드리는 인생설계 원픽 진행의 김혜연입니다. 100세 시대를 위한 선택, 살다 보면 겪게 되는 크고 작은 일들을 위한 보험에 대해서 쉽게 알려드리겠습니다. 오늘 인생설계 원픽과 함께 하시면서 하루하루의 생활을 현명하게 설계해 나가는 방법 찾아가 보시죠. 인생설계 원픽 생방송은 유튜브 서울경제TV 검색 후 아래에 나오는 방법을 통해 실시간 스트리밍으로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인생설계 원픽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전문가들의 조언일 뿐 해당 보험의 가치나 수익률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기억해 주시고요. 또한 서울경제TV, 서울경제신문은 당사의 브랜드입니다. 서울경제증권TV, 서울경제TV 손실복구팀과는 무관하며 기타 유사 명칭에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인생설계 원픽 본격적으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오늘도 여러분의 인생을 현명하게 설계해 주실 세 분의 전문가님과 함께합니다. 전문가 여러분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한 분 한 분 시청자 여러분과 인사 나눠보겠습니다. 먼저 유한나 전문가님, 시청자 여러분께 인사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들어도 헷갈리는 보험, 고객의 입장에서 가장 쉽고 정확하게 보험을 설명해드리는 보험 전문가 유한나입니다. 네, 쉽게 설명해 주신다고 하니까 오늘은 또 어떤 내용 가져오셨을지 기대가 되네요. 자, 이어서 황운주 전문가님도 시청자 여러분께 인사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어려운 보험 쉽게 설명드릴 황운주 전문가입니다. 네, 우리 전문가님께서도 오늘 어떤 내용 준비해 주셨을까요? 잠시만 기다려 주시고요. 마지막으로 정지우 전문가님 인사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고객님들의 보험을 정직하게 지켜드리고 싶은 실버케어 전문가 정지우입니다. 네, 정직하게 지켜주신다고 하니까 오늘 또 어떤 내용으로 이야기해 주실지 들어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세 분의 전문가님과 함께 오늘도 유익한 정보 전달해 드릴 텐데요. 첫 번째 주제부터 만나보셔야겠죠? 오늘의 첫 번째 주제 화면으로 공개합니다. 네, 오늘의 첫 번째 주제는 바로 실손보험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유한나 전문가님과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아마 전 국민이 가장 많이 가지고 있는 보험 중에 하나가 실손보험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렇게 많이 가지고 있지만 사실 자세히 아는 분은 많지 않은 것 같아요. 오늘 이 내용을 유한나 전문가님이 속 시원히 이야기해 주신다고 하니까요. 내용 들어보겠습니다. 자, 전문가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사회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실손보험은 현재 가장 가입률이 높은 보험이고요. 내가 아파서 병원에 다녀왔다, 다쳐서 병원에 다녀왔다 하면 병원비를 보전받을 수 있는 가장 범위가 넓은 보험입니다. 그래서 가장 많은 관심을 가지고 계시는 보험이기도 하고요. 네, 그렇죠. 사실 뭐 우리가 암보험이라고 하면 암 진단을 받았을 때만 쓸 수 있고 수술비 보험도 수술했을 때만 사용할 수 있을 텐데 실손보험은 좀 두루두루 사용할 수 있다라는 생각이 있는 것 같아요. 보장을 좀 넓게 받을 수 있는 보험이죠? 네, 그 좋은 실손보험을 내가 잘 알고 잘 활용을 해야 하는데 실손보험이 간단한 듯 하면서도 또 복잡한 보험이다 보니까 중요한 핵심 내용을 잘 모르시거나 오해하시는 경우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저는 실손보험에 대한 오해를 깔끔하게 정리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요즘에는 사실 인터넷이나 유튜브와 같은 곳에서 우리가 정보를 많이 얻을 수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는 다들 알고 계신 것 같은데요. 어떤 내용 또 자세히 이야기해 주실까요? 맞습니다. 대부분의 분들이 요즘은 얼마를 받을 수 있는지, 몇 년마다 비싸지는지에 대해서는 이제는 잘 알고 계시는 것 같아요. 그런데 아직도 가장 많이 모르시는 부분이 보장 기간, 즉 내가 이 보험에 가입해서 언제까지 어떤 보장을 받을 수 있다. 이 중요한 부분을 대부분 모르시더라고요. 지금 방송을 보시는 시청자분들도 실손보험이 보장 기간이 따로 있어? 내가 계속 보험료를 내면 보장을 받을 수 있는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그 부분이 가장 큰 오해입니다. 그렇군요. 이게 가장 큰 오해라고 하니까 저도 가장 큰 오해를 하고 있었던 게 아닌가 싶은데요. 보장 내용도 중요하지만 보장 기간 굉장히 중요한 내용일 것 같습니다. 실손 보험도 보장 기간이 정해져 있는 건가요, 전문가님? 맞습니다. 지금 화면에 실손보험의 재가입 주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이제 재가입 주기라고 하는 것은 보험료가 올라가는 갱신 주기하고는 명확하게 다른 내용이고요. 내 보험이 보장 기간이 끝나서 새로운 보험으로 변경되는 주기라고 생각을 하셔야 합니다. 사진을 보시면 2013년 이전에 가입된 실손보험은 재가입 주기가 없습니다. 하지만 2013년 이후에 가입된 보험을 보시면 15년 또는 5년 후에 새로운 보험으로 바뀐다는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그럼 전문가님 말씀대로라면 내가 원하든 원하지 않든 이 실손보험은 계속해서 변경이 된다라는 뜻인가요? 네, 맞습니다. 그러면 변경이 어떻게 되는지도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일 것 같은데요. 현재 90% 돌려받는 실손보험, 80% 돌려받는 실손보험은 그 혜택이 모두 사라지는 거고요. 내가 재가입을 해야 하는 시점에 판매되고 있는 실손보험으로 무조건 변경이 된다. 그게 6세대든 7세대든 알 수 없지만 그 시점의 상품으로 변경이 된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 짚어주신 것 같습니다. 사실 뭐 1세대, 2세대 가지고 계신 분들, 그리고 지금까지 또 4세대까지 변경이 되면서 내가 받는 혜택이 점점 줄어들어 왔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재가입 주기에 새로 변경되는 보험이 지금보다 더 많은 걸 보장해 주리라는 게 보장이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렇죠? 쉽지 않을 것 같죠? 맞습니다. 이미 음. 5세대 실손보험에 대한 뉴스가 나오고 있는데 4세대 실손보험보다도 자기 부담금이 더 늘어나는 방향으로 예상이 되고요. 현재까지의 흐름으로 예상해 본다면 앞으로 6세대, 7세대로 변경되면서도 이 흐름은 크게 변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군요. 그러면 좀 오래전에 가입하신 이 재가입 주기가 생기기 전에 가입하신 13년도 이전에 가입한 보험은 안전하다고 볼 수 있을까요? 네, 사회자님 좋은 질문 해주셨고요. 이 질문에 대한 답을 드리기 위해서는 납입 기간, 즉 내가 보험료를 내는 기간에 대한 설명이 필요할 것 같은데요. 실손보험의 가장 커다란 오해 두 번째가 바로 그 납입 기간입니다. 우리 실손보험료 언제까지 낼까요? 제가 이렇게 질문을 드리면 요즘 단독 실손이라고 해서 다른 진단비나 수술비 없이 실손보험만 가입이 되어 있는 분들 같은 경우는 보험료가 점점 비싸진다. 돈을 평생 내야 된다. 이 정도는 인지를 하고 계시는 것 같아요. 그런데 2013년 이전의 실손보험은 대부분 건강보험에 실손보험이 묶여 있는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뭐 암 진단비, 뇌출혈 진단비, 실손보험 등등이 한 번에 묶여서 20년 납 80세 만기, 20년 납 100세 만기 이렇게 세팅이 되어 있는 경우가 많은데 이런 보험을 가지고 계시는 대부분의 분들이 제가 실손보험료 언제까지 내야 될까요? 이렇게 질문을 하면 3년 남았어요. 5년 남았어요. 이제 거의 다 냈어요. 이렇게 대답을 하시는 분들이 많으시더라고요. 그러니까요. 이게 20년을 내면 더 이상 돈을 안 내도 되는 거는 암 진단비, 수술비 같은 건강보험에 관한 거 아닌가요? 맞습니다. 건강특약에 대한 부분은 납입이 끝나지만 그 안에 들어있는 실손보험은 납입이 끝나지 않습니다. 게다가 갱신형 보험이기 때문에 보험료가 점점 비싸지는데 2013년 이전에 가입한 1, 2세대 실손보험은 지금도 이미 많이 보험료가 비싸졌는데 앞으로도 더 비싸지고 내가 은퇴 후에는 더 비싸지고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80세, 90세가 돼도 평생 비싼 보험료를 내셔야 된다는 게 가장 큰 문제입니다. 1, 2세대 실손보험을 보면 갱신 시점에 45% 정도 보험료가 상승하는데 7만 원에서 11만 원, 11만 원에서 16만 원, 16만 원에서 25만 원이 된다는 거거든요. 네, 그러게요. 아무래도 이 실손보험이 보험사 입장에서는 제일 큰 손해율이 좀 높은 상품이다 보니까 좀 빠르게 비싸지는 것, 이게 좀 피할 수가 없는 일인 것 같습니다. 네, 최근 특히나 1, 2세대 실손보험료가 더 많이 오르면서 그 부분 관련해서 상담 요청이 많았는데요. 건강보험 안에 실손보험이 합쳐져 있는 분들, 제가 아까 말씀드린 20년 납 80세 만기 이런 보험을 가지고 계신 분들, 이런 보험의 특징이 실손뿐만 아니라 입원비, 수술비, 진단비 특약 등이 갱신형으로 함께 가입이 되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가입자분은 그 내용을 모르고 계시기 때문에 실손보험의 진단비에 입원비가 함께 비싸지니
너 더 많이 갱신돼서 오르고 있고 더 많이 비싸지고 있다고 느끼시는 거죠. 네. 아니, 지금 우리 시청자분들뿐만 아니라 저도 갑자기 증권을 좀 열어보고 싶어졌는데, 이 15년마다 내 보험이 재가입을 해야 하는지 아닌지, 그리고 갱신형 진단비 수술비가 들어있지는 않은지 아마 자세히 알고 계신 분들은 거의 없으실 거예요. 자, 이런 부분들 우리가 어떻게 좀 확인을 해볼 수 있을까요? 네, 요즘은 내 보험 보기, 내 보험 바로 알기 같은 어플로 가입돼 있는 보험 내역을 확인하시는 분들이 많으시더라고요. 그런데 사실 이런 어플에는 주계약 기준으로 납입 기간과 만기가 표시되기 때문에 실제 내용을 정확하게 확인을 하기는 어렵고요. 전문가와 상담을 통해서만이 이 정확한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다는 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군요. 또 간단하게 확인을 할 수 있을 줄 알았는데 아니었네요. 자, 그러면 세 번째로 이 실손보험에 대한 오해는 또 어떤 내용일까요? 네, 실손보험에 대한 세 번째 오해는 실손보험의 공백 기간입니다. 실손보험 통원하면 보장이 얼마, 입원하면 보장이 얼마, 이렇게는 대략들 알고 계시는데 1년 내내 보장을 받고 이어서 계속 보장을 받고 이렇게 안 되는 거 혹시 알고 계시나요? 실손보험은 각 세대마다 다르지만 180일 보장을 받으면 180일간 보장을 받지 못하는 공백 기간이 있고요. 한 가지 질병 또는 상해로 보장을 받을 수 있는 횟수가 정해져 있습니다. 이 말인즉슨 내가 운이 나빠서 치료 중에 수술을 해야 하는데 그 시기가 하필 면책 기간, 즉 내가 보장을 받지 못하는 기간에 걸려버리면 수술비 혜택을 받을 수 없다는 이야기고요. 잘 낫지 않는 병으로 오래오래 병원을 다니게 되면 혜택을 아예 못 받는 시기가 존재한다는 겁니다. 네, 그렇군요. 이 재가입 주기가 없는 실손보험이라고 하더라도 보험료가 너무 많이 올라 버리면 결국에는 이 좋은 혜택을 포기하고 변경을 하시는 분들도 많아질 것 같은데요. 네, 맞습니다. 요즘 비급여의 시대라고 해서 워낙 병원에서 받는 최신 치료들이 의료보험 적용을 받지 못하는 비급여 치료들이 많아졌고요. 그러다 보니 보험사는 손해율이 높아졌습니다. 그래서 이미 실손보험은 비급여 치료에 대한 보장 금액을 줄였고 가입자 개인에게 부담시키는 상한 금액도 폐지를 시켰죠. 가입자의 부담이 엄청나게 커졌다는 뜻입니다. 그러네요. 이 가입자 부담 상한선이 있어서 가입자가 부담하는 금액이 예전에는 일정 금액이 넘어가지 않게 되어 있었는데 4세대부터는 그 상한선이 없어졌죠? 네, 맞습니다. 요즘 관절 연골 치료로도 유명한 줄기세포 수술비가 현재 기준 수술비 1,000만 원 정도 하고요. 심장 혈관 수술 3천만 원, 심장 판막술 3,500만 원 정도 수술비가 들어가기 때문에 현재 기준 뇌심장 혈관 수술비가 3천만 원 이상인데 비급여 수술이라고 가정했을 때 4세대 실손보험 기준으로 자기 부담금이 얼마 정도 될까요? 약 1,000만 원이 들어갑니다. 굉장히 비싸죠. 그래서 지금도 비싸게 느끼는데 앞으로 수술비는 안 오를까요? 물가가 오르는 만큼 당연히 수술비도 오르겠죠. 맞습니다. 자료에서 보시면 매년 수술비가 오르잖아요. 아무리 실손보험이 있어도 1,000만 원 이상 내 돈이 들어간다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사실 우리가 중증에만 병원비가 많이 들어가는 것은 아니에요. 통계청 자료에도 다빈도 수술, 즉 마니안 수술 상위에 척추 수술, 관절 수술이 있고요. 관절 수술의 경우 입원 기간도 전체 수술 중에 가장 깁니다. 수술비, 입원비 몇백만 원 들어가는 게 사실 이런 불경기의 서민들에게는 쉽게 낼 수 있는 돈은 아닙니다. 네, 그렇죠. 이 실손보험만으로는 치료비를 다 보전할 수 없다라는 말이 너무 와닿는데요. 그러면 이 점점 커지는 자기 부담금 대체 어떤 식으로 좀 보완을 해 나가야 할까요? 네, 그 방법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누어지는데요. 진단비 보험과 수술비 보험으로 그 공백을 메꿀 수 있습니다. 진단비와 수술비 이 두 가지는 또 어떤 차이가 있나요? 네, 제가 앞서 심장혈관 수술비를 예로 들었어요. 3천만 원 수술비에 내 부담금이 약 1,000만 원. 그래서 그 1,000만 원을 보완하기 위해서 보험을 들었다고 가정하겠습니다. 진단비로 가입을 한다면 60세 남성 기준 월 14,000원. 수술비로 가입을 한다면 그 반값인 월 7,000원이에요. 게다가 진단비는 한 번만 받는 건데 수술비는 수술할 때마다 받으실 수 있습니다. 가성비적인 측면에서 보니까 수술비가 훨씬 좋다라는 생각이 드는 것 같은데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저는 수술비로 실손보험의 공백을 메꾸기를 추천해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가 살면서 많이 하는 수술, 또 비용이 많이 들어가는 수술에 대해서 수술비를 준비하면 되는데 사실 걱정은 항상 보험료가 걱정이죠. 그래서 보험료 예시 준비했습니다. 가장 많이 하는 수술인 관절 수술, 척추 수술 등의 부담스러운 자기 부담금을 수술비 보험으로 준비할 때 잘 가입하면 보험료 2, 3만 원대로 충분히 준비하실 수 있다는 걸 아실 수 있습니다. 굉장히 저렴한 보험료로 준비를 해서 든든하게 보장받으실 수 있고요. 회사마다 보험료 차이도 크고 보장 범위도 다르고 연령대에 따라 다른 보험 차이가 또 있기 때문에 꼼꼼하게 확인을 하셔야 되는 부분입니다. 네, 좋습니다. 오늘 실손보험에 대해서 아주 꼼꼼하게 이야기해 주셨는데요. 마지막으로 우리 시청자분들을 위해서 내용을 좀 정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실손보험에 대해 정확하게 알아보는 시간 가졌는데요. 첫째, 실손보험은 평생 쓸 수 있지 않다. 2013년 이후 가입자는 15년 후 또는 5년 후에 재가입을 해야 하는 게 필수다. 둘째, 실손보험료는 갱신될 때마다 보험료가 오르고 100세까지 보장을 받기 위해서는 100세까지 평생을 내야 한다. 계속 오르는 보험료가 점점 비싸져 부담스러워지면 이 보험을 유지하기가 힘들어질 수 있다. 셋째, 자기 부담금의 상한이 사라지면서 비급여 치료에 대한 본인 부담금이 많이 늘어났고 또 실손보험은 보장의 공백기간이 존재한다입니다. 실손보험만으로는 나를 완벽하게 지킬 수 없는 이유 오늘 설명을 해드렸고요. 보험료 2, 3만 원대로 이 문제를 해결하실 수 있는 수술비 보험에 관해 말씀드렸습니다. 보험사마다 보장하는 범위도 다르고 보험료도 차이가 있다는 것을 확인하셨죠? 전문가와 상담을 통해서만이 나에게 딱 맞는 보험, 가장 가성비 좋은 보험을 준비하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소개해드린 정보 시청자 여러분들의 투자 판단을 위한 조언일 뿐이라는 점 기억해 주시고요. 함께 이야기해본 내용 화면으로 정리해 보겠습니다. 네, 오늘 첫 번째 주제로 제2의 국민보험이라고 하는 실손보험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자, 첫 번째 주제 너무나 유익했죠? 두 번째 주제도 궁금해지는데요. 오늘의 두 번째 주제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네, 오늘의 두 번째 주제는 바로 암 주요 치료비 보험입니다. 황훈주 전문가님과 이야기해보려고 하는데요.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암보험 하나 정도는 다 가지고 계실 겁니다. 그런데 사실 어떤 걸 준비해야 하는지 정확하게 알기란 쉽지가 않죠. 오늘 그 내용에 대해서 우리 전문가님과 이야기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전문가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암보험 시장의 핫 이슈를 알기 쉽게 설명드릴 보험 전문가 황은주입니다. 네, 전문가님 반갑습니다. 네. 네, 사회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오늘은 시청자분들께 도대체 암주요 치료비가 왜 이슈가 되는지 그거에 대해서 설명드릴 텐데 이를 의학기술과 함께 발전해온 보험 시장의 트렌드에 맞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좋습니다. 자, 오늘 우리 암 주요 치료비 보험 어떤 보험이고 또 왜 이렇게 이슈가 되고 있는지가 궁금해요, 전문가님. 네, 암 생각만 해도 너무 겁나시죠? 특히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나 무서워하고 걱정하는 질병 1위가 암일 겁니다. 그래서 이젠 암보험을 가입해야 되는 이유에 대해서 굳이 설명드릴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우선 암 주요 치료비란 암 진단을 받고 나서 주요 치료인 암 수술, 방사선 치료, 약물 치료들을 했을 때 받을 수 있는 보험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이 보험이 이슈가 되는 이유는 이미 대부분의 사람들이 실손보험과 더불어서 암보험 하나쯤은 가지고 계신데도 불구하고 최근 들어서 많이 가입하시고 계시다는 겁니다. 그 이유는 의학기술이 발달하는 데 따라서 딱 좋은 상품이 나왔기 때문인데요. 기존 암보험이 진단비나 수술비와 같은 형태로 보장이 많이 됐었는데 암주요 치료비는 기존 암보험이 보장하지 않는 공백을 최소화하고 상대적으로 저렴한 보험료로 고액이 보장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렇군요. 이 의료 기술의 발전과 발맞춰 가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이게 대체 좀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인가요, 전문가님? 네, 참고 자료 보시면 처음에는 암 세포를 치료를 하는 방법이 외과적인 수술부터 먼저 등장했습니다. 수술이라는 것이 후유증도 크고 이미 전이가 된 상황에서는 재발 가능성이 높다는 단점이 있는데요. 그 이후 계속해서 기술이 발전하면서 방사선요법이 나오고 이후 높은 독성이 있는 약으로 암세포를 공격하는 화학요법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이 화학요법은 이 암세포뿐만 아니라 건강한 나의 세포도 공격한다는 한계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암세포만 찾아서 공격하는 표적항암제 요법이 나왔고 더 나아가서 내 몸 자체의 면역 반응을 활용한 면역 치료도 나왔습니다. 이후 줄기세포 치료 등 끊임없이 기술이 개발되고 있는 중이고요. 다음 자료 보시면 암 치료와 관련된 이 새로운 기술에 맞춰서 보험사는 표적항암 약물 허가 치료비라든가 다빈치 로봇 수술, 양성자 치료비 등 다양한 특약을 만들어내고 있는데 이름만 들어도 좀 복잡하지 않습니까? 네, 저는 벌써 머리가 복잡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이 암 치료비 관련해서 보험금을 받으려면 말씀해주신 이 특약들을 모두 다 가입을 해야 하는 건가요? 맞습니다. 해당 특약들을 모두 보장받으시려면 각각 가입을 다 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일반적으로 암 진단비에 비해서 보험료가 저렴하다는 장점이 있긴 하지만 이 해당 특약들을 각각 가입을 하셔야 보험금을 받으실 수 있다는 단점이 있었던 거죠. 아, 그렇군요. 굉장히 많고 또 비용이 걱정이 되는데 이 암 주요 치료비는 이런 단점들을 좀 보완했다는 거네요. 네, 맞습니다. 역시 보험 전문 채널 사회자다우시네요. 암 주요 치료는 암 수술비, 방사선 치료, 약물 치료 등 이런 특정 치료에 제약을 두지 않습니다. 이 중 어떤 치료를 하셔도 보험금을 드린다는 거죠. 이게 왜 장점이냐면요. 암 진단을 받은 환자들 입장에서는 암 치료 방법이나 순서 이런 것들이 모두 다르기 때문인데요. 예를 들면 저희 친척 중에서 지금 유방암으로 치료를 받고 계신 분이 있는데 한 번은 치료받으러 가셔서 대기 중에 주변 분들과 궁금해서 이야기를 나눠보신 거죠. 똑같은 유방암인데도 불구하고 치료 방법과 순서가 대부분 달랐다고 하시더라고요. 더 나아가서 암주요 치료비의 장점은 한 번 진단받으면 받고 끝나는 진단비처럼 받는 것이 아니라 가입한 상품에 따라서 5년 최대 10년까지는 이 치료를 할 때마다 1년에 한 번씩 가입하신 보험금 1,000이면 1,000, 2,000이면 2천만 원을 계속 드린다는 겁니다. 즉, 이 해당 기간 내에 전이나 재발까지 보장받으실 수 있다는 거죠. 네, 정말 말씀해주신 것처럼 암 주요 치료비 시대의 변화에 잘 맞춘 내용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그러면 이미 암보험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도 이걸 좀 준비를 해야 될까라는 생각이 들 것 같은데요. 어때요, 전문가님? 추가로 좀 보완을 해야 할 필요가 있을까요? 네, 맞습니다. 보완이 필요해 보입니다. 암 주요 치료비가 아무리 좋은 상품이라고 하더라도 기존에 이미 암보험을 가지고 계신 분들 입장에서는 추가로 또 가입하셔야 되는 합당한 이유가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자료 보시면 보험개발원에서 사망한 사람들을 통계적으로 분석한 경험생명표가 나와 있는데 여기 보시면 남녀 평균 수명이 벌써 85세를 넘어섰다는 것입니다. 결국 아프시더라도 오래 살게 되는 유병장수의 시대인 거죠. 그래서 시청자분들께서는 이 암보험을 생각하실 때 조금 더 장기적인 관점에서 생각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럼 사회자님은 대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살아생전에 암에 걸리는지 아실까요? 많이 발생한다고는 들었고요. 또 우리나라 사망률 1위가 암이잖아요. 그런데 사실은 정확히 얼마나 발생하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어느 정도인가요? 네, 국립암센터 2021년 발표 자료를 보시면 우리나라 국민들이 평균 수명 83세까지 생존할 경우 암에 걸릴 확률은 남녀 평균 37.9%였습니다. 이는 남자의 경우 5명 중 2명, 여자는 3명 중 1명, 평균으로 10명 중 4명 정도가 암에 걸린다는 거니까 이 확률적으로 암 발생자 수가 너무 많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수치는 어쨌거나 기대 수명 83세 기준이기 때문에 기대 수명이 높아질수록
실제적인 발생자 수가 더 많이 늘어난다는 것이죠. 10명 중에 4명이라고 하니까 제가 생각한 것보다 훨씬 높은 수치인 것 같아요. 굉장히 놀랍네요. 네, 구체적인 숫자 들으시니까 더 와닿으시죠? 다음 자료 보겠습니다. 화면 보시다시피 1993년도부터 2018년도까지 꾸준히 암 환자의 생존율이 증가하고 있다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즉, 암 발생자 수가 늘어나는데 생존자의 숫자 또한 같이 늘어난다는 거죠. 이건 정말 다행인 내용인 것 같은데요. 그런데 어떻게 이 생존자 수가 점점 늘어날 수 있었던 거죠? 네,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겠는데요. 먼저 건강보험공단에서 이 국민들을 대상으로 암 검진을 무료로 해준다던가 검진 기술 자체가 좋아져서 조기에 암 진단 받을 확률이 높아졌다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암에 걸려도 사망하지 않고 관리하시면서 오래 살 수 있다는 것이죠. 예전에 암 진단 받으시면은 나 어떡해요 하고 좀 겁이 나서 연락을 많이 주셨다고 하시면 요즘에는 내 보험에서 어떤 보험금, 얼마나 나온지 좀 차분히 물어보시더라고요. 이것만 봐도 이제는 다 아신다는 거죠. 암은 치료할 수 있는 것이고 다만 돈이 필요하다는 걸요. 그래서 이제는 고액의 암 치료비를 지혜롭게 준비하셔야 되는 시대가 왔습니다. 즉 결국 의학 기술의 발달이 암 발생자 수 대비 생존율을 증가시키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그러네요. 그러면 이 좋은 의료 기술이 많이 나왔으니까 그것 때문에 생존율도 높아졌다라는 이야기신데 사실 제가 걱정되는 건 기술이 좋아지면 좋아질수록 당연히 치료비도 올라가지 않을까 하는 내용인데요. 치료비 어떤가요? 네, 먼저 암 종류별로 치료비를 보시면 이 또한 사람마다 치료 방법이나 기간에 따라 달라지겠지만 기본적으로 간암의 경우 평균 6,620만 원, 췌장암의 경우 평균 6,372만 원 등 생각보다 높은 통계 지수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중에서 대표적인 고액암 비용이 들어가는 치료비를 보시면 다빈치 로봇 수술의 경우는 종합병원 같은 경우 1,500만 원, 상급 종합병원으로 가면은 2천만 원까지도 든다고 합니다. 그리고 중입자 치료비 같은 경우는 5천만 원 정도, 많게는 7천만 원 그 이상 들다고 합니다. 이러한 치료들은 비교적 완치율이 높고 부작용이나 재발률이 낮은 편인데요. 문제는 이러한 치료들이 대부분 비급여에 해당이 돼서 본인 부담금이 많아진다는 겁니다. 내가 암에 걸렸는데 이 완치율이 높고 부작용이 낮다고 하면 얼마의 돈을 들여서라도 이 치료를 받으시고 싶은 게 사람 마음 아닐까요? 네, 그렇죠. 만약에 비용 걱정 없이 선택할 수 있다고 하면 당연히 빠르게 최신 의학 기술로 치료를 받고 싶은 마음이 들 겁니다. 자, 그렇다면 이 고액의 비용이 들어가는 암 치료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히 설명해 주시겠어요? 네, 오늘은 한 가지만 조금 자세히 설명드려 보겠습니다. 요즘 꿈의 치료라고 하는데요. 중입자 암 치료에 대해서 참고 자료 보시면은 이렇게 복잡한 설명이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쉽게 설명드리면 암이 발생한 부위에 해당 부위에 안전하고 정밀하게 타격을 해서 다른 부위에 있는 신체 세포를 전혀 영향이 없게끔 암세포를 사멸시키는 치료 방법을 말합니다. 암 치료 중에서 암세포를 죽이는 가장 능력이 뛰어난 치료 방법인데요. 해당 부위를 주변 장기를 공격하지 않고 고통 없이 완치율도 높은 치료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그러면 이 개복 수술처럼 큰 수술 없이 암세포를 모두 없앨 수 있다는 건가요? 네, 그게 바로 중입자 치료의 가장 큰 장점인데요. 입원을 하시거나 외과적 수술을 하지 않고 치료를 하기 때문에 힘들지 않게 암 치료를 하실 수 있고 그런 장점이 있는데 다만 이 치료는 단 1회에서 끝나시는 게 아니라 적게는 3, 4회, 많게는 10회 이상 치료 횟수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네, 쉽고 또 빠르게 고통 없이 치료를 받을 수 있다라고 한다면 이 암 환자라면 누구나 다 중입자 치료를 받아야 하는 거 아닐까요, 전문가님? 네, 맞습니다. 다만 아직까지는 이게 폐암이나 전립선암, 유방암 등과 같이 일부 암에만 적용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점차 다양한 암으로 확대되는 중입니다. 그리고 중입자 치료는
누구나 치료받으면 완치할 가능성이 높아지지만 다만 아무나 치료하기는 좀 힘들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비용이 많이 들기 때문인데요. 그래서 이런 필요성을 느낀 보험사에서 큰 암 치료비를 쉽게 준비할 수 있는 보험 상품을 경쟁적으로 출시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게 바로 오늘 말씀해 주시는 암 주요 치료비 보험인가요? 네, 맞습니다. 음. 우리가 비용이 많이 들지만 효과적인 암 치료를 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바로 암 주요 치료비이기 때문인데요. 기존에 가지고 계시던 암보험을 보완하시는 분들한테 좀 추천을 드립니다. 네, 전문가님 말씀을 듣고 보니까 정말 필요한 내용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오늘 좋은 내용 굉장히 많이 이야기해 주셨는데요. 오늘 이야기해 주신 내용 시청자 여러분을 위해서 좀 정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제가 내용 정리를 하면서 중요한 확인 사항을 살펴보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암보험을 보완하는 데 있어서 암 주요 치료비가 도움되는 이유는 의학 기술이 계속 발달하고 있고 이것 때문에 다양한 치료 방법이 나오는데 그때마다 각각 특약을 찾아서 가입하기는 쉽지가 않습니다. 더 나아가서 신기술, 신의학이 나왔을 때 이걸 포괄적으로 보상할 수 있는 이런 암 주요 치료비가 적합한 상품인 거죠. 이미 암보험을 가지고 계시지만 추가로 보완하시는 분들한테 적극 추천드립니다. 네. 그리고 암 주요 치료비를 가입하시는 데 있어서 필수 체크 사항을 오늘은 3가지만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기존에 가지고 계시던 암보험을 꼭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미 암 진단비나 수술비, 치료비 등이 어떤 것들이 얼마나 있는지 확인을 하셔서 부족한 부분을 채우셔야 되고요. 두 번째는 암 치료비 가입 시 확인하셔야 될 병원 이력들이 있습니다. 생각보다 꼭 암과 직접적인 관련이 아니더라도 보험사에서는 중요하게 보는 병원 이력이 있으니까 전문가 상담을 통해서 꼭 반영하셔서 가입하시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보험사나 상품별 차이를 잘 확인하셔야 됩니다. 이제는 갱신, 비갱신 이런 구분은 많이 되시는 것 같은데요. 더 나아가서 보장의 범위라든가 보장 기간, 보험료 비교해 보시는데 최근 들어서 이 보장되는 병원의 범위도 잘 보셔야 됩니다. 그냥 종합병원에서 보장이 되는 건지 상급 종합병원에서 보장이 되는 건지에 따라서 다를 수 있기 때문입니다. 네, 그렇군요. 자, 암 주요 치료비 이걸 좀 보완하면 좋은 의학 기술로 치료를 받을 수 있다. 그리고 암 주요 치료비로 이 치료비를 해결할 수 있다라는 말씀이시죠? 네네. 네, 좋습니다. 그럼 전문가님, 혹시 제가 이야기를 듣다가 궁금한 게 생겼는데요. 이 암보험 하면 보통 진단비와 치료비 정도를 많이 생각하시잖아요. 그런데 오늘 쭉 이야기해 주시긴 했지만 저는 사실 보험금이 좀 걱정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 암 주요 치료비를 정말 필수적으로 꼭 가입을 해야 하는지 딱 하나만 좀 정리해서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정확한 질문 좀 해주셨는데요. 제가 트렌드 얘기를 했습니다. 결국은 이 암 치료를 어떻게 하는지를 잘 알고 가입을 하셔야 되는데 예전에는 입원을 해서 치료하는 기간이 길었습니다. 근데 점차 이 의학 기술이 발달함에 따라서 입원보다는 통원 치료를 많이 하게 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 보험을 찾으시는 분들도 보험회사 입장에서도 이 치료비에 더 집중해서 개발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는 치료비가 어떤 게 있는지 이 트렌드를 꼭 보시고 준비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오늘 이렇게 암에 대한 걱정, 보험료로 잘 보완할 수 있는 방법을 꼼꼼하게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전문가님, 우리 시청자분들을 위해서 키포인트가 될 주의점 하나 짚어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아무래도 큰 돈이 들어가는 치료이니만큼 신중을 기해서 준비하셨으면 좋겠고 말씀드린 대로 지금 당장 집에 있는 가지고 계신 보험 증권부터 꼭 확인하시고 상담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네, 좋습니다. 오늘 소개해드린 정보는 시청자 여러분들의 투자 판단을 위한 조언일 뿐이라는 점 기억해 주시고요. 지혜롭게 활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함께 이야기해본 내용 화면으로 정리해 보겠습니다.
네, 이렇게 암 주요 치료비 보험까지 살펴봤습니다. 여러분께 꼭 필요한 정보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어느새 마지막 주제만을 앞두고 있습니다. 오늘의 마지막 주제는 또 어떤 내용일까요?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네, 오늘 마지막 주제는 앞선 두 가지 주제만큼이나 우리에게 꼭 필수로 준비를 해야 하는 재가 시설급여 보험에 대한 내용입니다. 자, 오늘 정지우 전문가님과 함께 이 내용 이야기해 볼 건데요. 전문가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저희가 부모님이 이제 연세가 드셔서 활동이 좀 불편해지시거나 혹은 내 자신이 나이가 들어서 혼자 일상생활을 할 수 없을 때 아마 대부분은 누군가 내 가족이 나를 지켜주겠지라고 생각하시지만 사실 현실은 어떨까요, 사회자님? 아, 글쎄요. 현실은 좀 다를 것 같습니다. 요즘 워낙 바쁜 현대 사회이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돌볼 여력이 없을 수도 있고요. 또 병원비의 부담, 이건 정말 무시할 수가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더욱더 우리를 지킬 수 있는 방법이 이 재가시설급여 보험이라고 얘기하시는 거죠. 어떤 내용일까요? 네, 그렇습니다. 우선 대한민국은 2025년 기준 65세 인구 비율이 20%를 넘어서는 초고령 사회에 진입을 했습니다. 이런 사회에 진입하게 되면 어떤 문제들이 발생할 수 있을까요? 첫째, 노인 돌봄 비용이 급격하게 증가하고 가족 돌봄 부담이 커지고 있고, 또 셋째, 노후 시설 이용이 쉽지 않다는 점입니다. 병원비, 요양시설 비용, 돌봄 서비스 이용료까지 평균적으로 한 달에 200에서 300만 원까지 필요하다고 합니다. 평균 수명이 90세를 바라보는 시대, 장기간 치료나 요양이 필요한 상황이 발생되면 경제적 부담뿐만 아니라 환자 돌봄을 둘러싼 가족 간의 갈등과 희생까지 요구되는 상황이 현실입니다. 이런 재정적 어려움이 도움이 되는 제도가 나라에서 운영하는 노인 장기 요양보험 제도가 있습니다. 이 제도를 통해 2023년 말 기준 65세 이상 노인 인구 986만 명 중 약 110만 명이 재가급여 및 시설급여 수급 혜택을 받고 있습니다. 표에서 보듯이 장기 요양 수급자가 2022년 대비 7.7% 증가, 시간이 지날수록 수급자가 점점 늘어나고 있는 추세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네. 제가 시설급여 수급자가 증가하고 있다라는 사실이 좀 놀라운데요. 전문가님, 이 노인 장기 요양 제도를 이야기해 주셨잖아요. 이거는 좀 자세하게 어떤 내용인지 궁금합니다. 노인 장기 요양 제도는 2008년에 도입이 되었고 65세 이상의 노인이나 만 65세 미만의 노인성 질병을 가진 경우 장기 요양 등급을 받고 장기 요양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제도를 말합니다. 장기 요양 서비스를 위한 기준을 다시 정리해 드리자면 첫째, 65세 이상이어야 하고 둘째, 만 65세 미만이지만 치매, 혈관성 질환, 파킨슨 등 노인성 질환자이어야 합니다. 그리고 이 두 가지 사유로 6개월 이상 혼자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어려운 분들입니다. 결국 연령의 기준이 65세라는 거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만 65세라는 기준 여러분도 정확하게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전문가님, 이 장기 요양 등급 결정이 중요할 것 같은데 어떻게 결정이 되는 건가요? 네, 장기 요양 등급은 보험회사나 병원에서 등급을 결정하는 게 아니고요. 의료보험공단에서 결정을 하게 됩니다. 먼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장기 요양 등급을 신청할 수 있는 조건이 되면 의료보험공단에 신청을 하시고 의사소견서를 제출하시면 공단 직원이 직접 집으로 방문해서 심신 상태 및 요양 필요 상태를 확인 후에 최종 장기 요양 등급을 결정하게 됩니다. 장기 요양 등급은 정도에 따라 가장 낮은 인지 지원 등급부터 가장 상태가 심각한 1등급까지로 구분이 되고 표에서 보듯이 1, 2등급은 재가급여와 시설급여를 선택해서 이용할 수 있고 3에서 5등급의 경우는 재가급여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인지지원 등급은 주야간 보호 서비스를 이용하게 됩니다.
네. 이 국가가 지원해주는 제도, 노인 장기 요양보험 제도를 통해서 이 혜택을 받을 수 있다라는 게 좀 주목이 되는데요. 그런데 사실 저는 이 재가 시설급여라는 용어가 조금 생소해요. 어떻게 다른 걸까요, 전문가님? 맞아요. 저도 이 재가 시설급여라는 용어가 좀 많이 들어보시지는 않은 아마 용어일 겁니다. 그래서 재가 급여는 병원이나 요양원에 가지 않고도 집에서 편하게 돌봄을 받을 수 있는 그 서비스를 말하고요. 시설급여는 요양시설에 입소해서 24시간 보호 및 돌봄을 받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쉽게 말하자면 집에서 돌봄을 받느냐, 시설을 이용하느냐, 이렇게 좀 구분이 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이 재가 시설급여로 이용할 수 있는 서비스도 좀 다른 건가요? 네, 조금은 재가와 시설이 조금은 다르고요. 재가 급여 서비스 종류에도 방문 요양, 방문 목욕, 방문 간호, 단기 보호, 주야간 보호, 복지 연구가 있습니다. 방문 요양은 요양보호사가 가정을 방문해서 신체 활동이라든지 가사 활동을 도움을 주는 것이고요. 방문 목욕은 이동이 어려운 어르신을 위해 목욕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고, 방문 간호사는 간호사가 방문해 의료적 처치 및 건강 상담을 제공하는 서비스입니다. 그리고 단기 보호 서비스는 보호자가 출장이나 개인 사정으로 일정 기간 부모님을 돌볼 수 어려운 경우에 요양시설에서 단기간 보호하는 서비스를 말합니다. 마지막으로 재가급여 서비스 중 하나인 주야간보호는 주야간보호센터, 일명 노치원이라고 들어보셨을 텐데요. 센터에서 하루 중 일정 시간 동안 식사, 건강관리, 재활운동, 여가활동을 제공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리고 시설급여는 가족들이 돌봄을 하기 어려울 정도로 신체적, 인지적 기능이 저하된 어르신들이 요양원이나 노인 요양시설에 입소해서 요양보호사 및 의료진의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것을 말합니다. 네. 재가급여는 내 집에서 이 필요한 의료 서비스나 돌봄을 지원받을 수 있는 거고, 시설급여는 요양원이나 시설에서 돌봄 지원을 받는 거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좋은 제도, 저는 사실 이런 제도를 이용할 생각을 하면 이게 제일 걱정이 돼요. 비용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한데요? 맞습니다. 사회자님 말씀처럼 이 비용이 되게 중요한 포인트가 될 수 있습니다. 국가가 지원하는 장기 요양보험이라서 전부 무료로 서비스를 받을 수 있으면 정말 좋겠지만 아쉽게도 수급자 본인이 부담해야 되는 비용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본인 부담 비율이 15에서 20% 정도 있다고 보시면 되고요. 본인 부담금은 장기 요양 등급별로 조금씩 다르고, 또한 비급여 항목 중에 예를 들어서 식사 재료비, 상급 침실 이용료에 따른 추가 비용, 이 비용 등 본인이 부담을 해야 되는 좀 아쉬움이 있긴 합니다. 그리고 그래서 제가 표에서 보듯이 본인 부담 금액에 대해서 좀 예를 들어 봤는데요. 인지 지원 등급을 받고 하루 8시간에서 10시간, 그리고 22일 동안 주 야간 보호 서비스를 이용할 경우에 표에서 보듯이 본인이 부담해야 될 금액이 월 64만 원이 발생합니다. 어쩌면 누군가 하루 종일 이 돌봄을 희생하지 않는 이상 부담이 되는 좀 비용이 발생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제가 지금은 가장 낮은 단계인 인지 지원 등급 예를 들었는데, 장기 요양 등급이 높은 1등급으로 갈수록 본인 부담 금액은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네요. 국가 지원 제도인 이 노인 장기 요양 보호만 믿고 있으면 안 되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결국에는 내가 좀 부담해야 하는 금액도 우리가 고려를 꼭 해야겠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네, 맞습니다. 이 비용 저희가 좀 그 고민도 꼭 해야 되는 부분이고요. 혹시 우리 사회자님 그 간병 파산이라는 단어 들어보셨을까요? 아, 간병 파산. 사실 미디어를 통해서 많이 접하기는 했는데요. 정확하게 어떤 내용인지는 몰라요. 무슨 내용이죠? 네, 말 그대로 장기 요양, 간병에 드는 비용을 감당하지 못해서 개인이 파산하는 것을 뜻하는 거거든요. 결국 간병은 돈이 문제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제가 최근에 한 기사를 봤는데요. 한 학원을 운영하던 여성분이 파산 신고를 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뇌졸중으로 쓰러진 어머니의 간병비를 6년 동안 혼자서 감당하시다가 결국은 빚까지 떠안게 되었고요. 더 이상 감당이 어려워서 본인의 개인 파산을 신청하게 된 뉴스 내용이었는데요.
간병인에게 지급되는 비용이 월 400만 원, 1년 기준으로 본다면 5천만 원 가까운 비용이 소요되는 게 실정입니다. 간병보험이 잘 되어 있는 우리나라에서도 간병 파산이라고 생각하시면 왜 이러지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사실 100% 국민건강보험으로 커버할 수 없는 장기 요양 간병 비용 준비가 되어 있지 않다면 정말 경제적 파산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네, 이 전문가님의 이야기를 듣고 보니까 이 장기 요양 비용에 대비할 수 있는 재가시설급여 보험 반드시 필요하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러면 이 재가시설보험의 장점은 어떤 게 있을까요? 네, 재가시설보험의 장점은 가정이나 시설에서 편하게 요양 서비스를 받을 수 있고 가족들의 부담을 덜어줄 수 있다는 점. 마지막으로 보호자분들이 직장이나 본인의 일상생활을 유지하면서도 사랑하는 내 가족을 잘 돌볼 수 있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러면 전문가님, 실제로 이 많은 분들이 이 보험을 통해서 좀 도움을 받고 계신지 궁금해요. 혹시 좋은 사례가 있을까요? 네. 70대 어르신이 매월 50만 원을 지급받는 재가급여 보험을 가입하셨는데요. 안타깝게도 가입하시고 2년 뒤에 초기 치매 진단을 받으시고 인지지원 등급을 받으셨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요양원을 가시는 걸 좀 꺼려하셔서 집에서 요양보호사의 도움을 받으면서 생활하고 계시고 덕분에 가족분들도 마음 편히 본인의 일상생활을 유지하시면서 또한 경제적 부담도 없어서 되게 행복하신 사례가 있었고요. 또 다른 사례는 이 또 자녀분께서 매월 100만 원씩 지급되는 시설급여 보험을 가입한 어르신의 경우도 있었는데요. 뇌졸중으로 편마비가 되어 장기 요양 등급 2등급을 받으시고 도저히 집에서 간병이 어려워서 가족분들이 상인 후에 요양원에 입소하게 되었고 본인 부담금이 생각보다 좀 많이 한 100만 원 가까이 나왔는데 이미 준비된 보험으로 그 또한 해결이 돼서 가족들 모두 만족해 하시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네, 그렇군요. 그런데 왠지 보험료는 좀 비쌀 것 같습니다. 어떤가요? 가입 연령이라든지 성별, 가입 시점에 따라서 보험료는 다를 수 있습니다. 제가 표에 예를 들어서 재가급여 서비스 이용 시 월 130만 원, 시설급여 이용 시 월 100만 원씩을 종신토록 받는 경우에 예를 들어보면 50대 남자는 월 보험료가 4만 원대, 50대 여자분은 월 보험료 6만 원대 정도입니다. 근데 보장을 받는 보장 금액도 중요하지만 매월 납입하는 보험료에 대한 부담 또한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특약의 구성, 보장받는 금액에 따라 충분히 조정이 가능하니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렇군요. 좋습니다. 전문가님, 그러면 이 재가시설급여 보험 어떻게 가입할 수 있나요? 가입 방법은 간단합니다. 손해보험사라든지 생명보험사에 다양한 상품이 존재하고요. 본인의 건강 상태와 필요에 맞는 보험을 선택하는 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특히 다음 세 가지를 말씀드릴 수 있는데요. 보장 범위 및 보장 기간, 보험료 부담 수준, 마지막으로 납입 면제 및 면책 기간도 확인하셔야 합니다. 납입 면제와 면책 기간. 사실 이거 굉장히 중요한 내용인데 어떤 내용일까요? 납입 면제는 장기 요양 등급 1에서 5등급을 판정받으면 보험료의 납입을 면제해주는 특약이고 면책 기간은 재가시설급여 보험을 가입하고 90일 또는 1년 이내에 장기 요양 등급을 받으시면 보험 계약을 취소 또는 무효가 되는 것을 말합니다. 그렇군요. 아마 많은 분들이 지금 관심을 갖고 계실 텐데 그러면 이 보험 누구나 다 가입이 되는 건가요? 누구나 가입이 되면 너무 좋겠지만 누구나 다 가입이 되시는 건 아닙니다. 가입 가능한 나이는 30세 이후 75세까지이시고요. 현재 치매나 알츠하이머 등 뇌혈관 질환으로 약을 복용하시거나 입원, 진단, 수술을 하시는 분들은 가입이 어렵고 또한 이미 장기 요양급여를 수급하고 계시거나 심의 중인 분들도 가입이 어렵습니다. 가입 가능 여부도 보험사마다 다르니 꼭 확인하시기 부탁드립니다. 네, 좋습니다. 전문가님, 우리 시청자분들을 위해서 오늘 내용 마지막으로 정리 부탁드립니다. 실손 의료보험에서도 보장받지 못하고 국민건강보험에서도 혜택을 받을 수 없는 장기 요양 간병 비용, 미리 준비하지 않는다면 예상치 못한 순간에 경제적 위기를 맞이할 수 있습니다. 긴 병에 효자 없다라는 말이 있듯이 장기간 지속되는 장기 요양 간병으로 가족들의 희생이 뒤따를 수밖에 없는데요. 이제 정말 이게 남의 일이 아닙니다. 나는 괜찮겠지라고 생각하시나요? 가족이 알아서 해주겠지 생각하시나요?
지금 미래의 나와 가족을 위해 준비해야 할 중요한 때입니다. 내 배우자, 자녀, 사랑하는 가족들에게 장기 요양에 대한 부담을 지우지 마시고 보험으로 미리 준비하셔서 보험회사에 그 책임을 지우는 건 어떨까요? 제가 시설급여보험, 회사마다 특약이나 조건들이 모두 다르고 개인들이 처해져 있는 상황에 따라 선택해야 하는 부분이 다 다르니 꼭 전문가와 상의 후에 준비하시기를 추천드립니다. 네, 오늘 소개해드린 정보 시청자 여러분들의 투자 판단을 위한 조언일 뿐이라는 점 기억해 주시고요. 화면으로 내용 정리해 보겠습니다. 네, 인생설계 원픽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시청자 여러분들의 투자 판단을 위한 조언일 뿐이라는 점 기억해 주시고요. 보험의 가치와 수익률 보장하지 않습니다. 오늘 방송 서울경제TV 홈페이지와 서울경제TV 유튜브 채널을 통해 다시 보실 수 있습니다. 인생설계 원픽, 오늘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